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네. 쟤 저러다가 쟤랑 싸울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싸우지 뭐 이런 거 보는 거 네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하면 이거 안 혼나네 왜 안 학습이 혼나지? 되는 거죠. 학습이. 그런 거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근데 어른들은 그걸 이제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네. 않죠. 네. 그리고 그래서 대체로는 그냥 경제는 돈은 절약 이렇게 어른들이 생각하니까 네. 자꾸 이런 이제 뭔가 절약을 하라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TV 시청자 여러분들, 리치톡톡 송도부자입니다.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섭외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MBC 손에 잡히는 경제와 3프로 TV의 운영과 진행을 맡고 계시는 이진우 기자님을 모셨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자님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진우입니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아침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와 심야까지 3프로TV와 3프로TV의 자매 채널인 언더스탠딩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방송 노동자 일명 2프로 이진우입니다. 제가 뭐 대표님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평소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친근감 있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왔는데 야 여기는 정말 제가 다녀본 곳 중에 가장 험불한 그런데 이렇게 비좁고 험불한 거 좋죠. 원래 유튜브 정신이지만 그럼 진행도 좀 험불하게 해야지. 예. 1시간 전에 와서 리허설 시키는 유튜브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제설 나오십니다. 정말 뭐 대본 읽기 연습자 오랜만에 했고요, 여러분. 3프로 TV로 있는 분위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3프로 TV는 정말 네. 살아 팔딱팔딱 뛰는 방송 컷 들어가기 전에 20초 전에 도착하셔서 이제 오시는 분도 있고 좀 다릅니다만 아무튼 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저는 불안하고요. 3프로 TV로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 리치고 TV 가셨다가도 실망하고 3프로 TV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3프로 TV 잘 계시다가 자꾸 리치고 TV로 가시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네. 다시 만나 뵙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자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텐데 무거운 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기자님이 보실 때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현상이 아실 건데 네네. 부동산 시장이 2달 후에 어떻게 될 거냐 6개월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맞추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긴 시각으로 보면 급등에 따른 쉬어가기는 뭐 불가피하다. 그래야 뭐 더 가기도 하고 필요하면 더 쉴 수도 있고 하는데 네. 다만 이제 보통 우리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오르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원인 끼워 맞추기 내리면 왜 내리는지에 대한 원인 끼워 맞추기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작은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미디어들이 뭐 좀 오른다 싶으면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왜 오르는지 빨리 말하라고. 맞습니다. 내린다 싶으면 왜 내리는지 빨리 말하라고. 거기에서 마이크 들이댐을 당하는 전문가들도 사실은 우리 같은 소박한 시민들이거든요. 포장된 거죠. 그래서 카메라랑 마이크 갖고 오면 무서워요. 모르겠는데 사실 자기도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럼 금리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두세 명이 금리 얘기를 시작하면 그게 이제 금리 탓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년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금리가 좀 안정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더는 안 오르겠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과연 하락의 원인이 금리였냐? 그거였다면 이제 금리가 안정되거나 다시 하락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은 상승하겠으나 다양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0년, 2021년, 그때 급상승은 극도의 매물 부족에 의한 뭐 오를 때는 원래 매물이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만 양도세가 무겁고 새롭게 다주택자가 되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이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은 자꾸 초조해지는데 팔려는 매물이 임대사업자 때문에 묶여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정도 올랐으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갈아타기도 쉽고 또 다주택자들도 있고 했는데 양도세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못 파는 분들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 이상 가격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게 슬슬 좀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너무했어 하는 가격대에서는 좀 내려와 있는
걸로 보고 하필이면 이제 그럴 때 금리도 예상외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원인으로 분석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네. 반대로 내년 2024년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금리가 떨어뜨렸으니 금리가 올릴 것이다 라는 예상은 좀 단편적이지는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1년 오르고 1년 내리는 데는 별 관심은 없습니다. 맞추기도 어렵고. 다만 네. 저는 조금 긴 흐름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제는 신규 택지가 공급되어서 집이 지어지는 시대는 이렇건 저렇건 좀 지나간 것 같거든요. 인구도 전체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고 네네. 점점 더 모여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지방 소멸들 비롯해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도심에 어떻게 다시 주택을 재배치할 거냐에 대한 고민과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같이 맞물리게 될 텐데 네네. 이게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을 네. 제가 운영하는 언더스탠딩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네네. 우리나라 낡은 주택들이 굉장히 도심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데 네. 빈 땅 위에다 아파트를 짓는 것은 쉬워요. 맞습니다. 예. 뭐 3년이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짓는 건 한 3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정비사업은 너무 어렵죠. 네. 근데 그게 매우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우리도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네. 우리가 해야는 되는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이 꽤 앞으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2023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이번에 기자님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사나 뭐 영상들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제가 약간 했던 게 있어요. 왜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 경제책을 이번에 기획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인데, 이 책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이진우 기자의 못 말리는 경제의 모험이라는 책인데 어떻게 성인이 아닌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기획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경제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네네.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웠던 답이 어려웠다. 궁했던 질문이 네. 이진우 기자 당신은 애가 셋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빠가 이진우면 걔들은 경제교육 진짜 잘 받았겠다. 짱이지 않을까? 나중에 부자 되겠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요청이 오면 저도 네. 바람 쐬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제일 어려운 강의가 네. 고등학생, 중학생 강의예요.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강의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네. 경제 강의 해달라고 하면 네네. 이제 그 다음 강의가 스님들 강의입니다. 스님들 강의 스님도 경제 강의를 하나요? 스님들도 가끔 집체 교육도 하고요. 나름대로 그게 되게 자기 개발을 하시는데 무소유가 원래 기본 아닌가요? 그래서 주지 스님은 걱정이 되니까 우리 후배 스님들을 위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경제에 대한 얘기도 해줘라라고 하는데 예. 그분들은 뭐 카드도 안 쓰시는 것 같고 네. 뭐 월급도 뭐 안 받으시는 것 같고 받더라도 그게 뭐 그냥 큰 재테크의 대상도 아닌 것 같고 4대 보험도 없고 연금도 네네. 없고 네. 그러다 보니 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주지 스님만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시지. 저를 운영하셔야 되니까. 네. 그런 거와 비슷하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냥 뭐 어렵기만 하고 경제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뭐 좀 배워야 할 거는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시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경제 교육은 시켜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 사실은. 네네. 그런데 야 어린이 경제 교육 빨리 커리큘럼을 빨리 한 달 안에 만들어라고 네. 하니까 네. 그 숙제 받은 사람은 뭐 하지 하다가 이제 어른 경제학 책을 펴서 그 중에서 좀 쉬워 보일 만한 그런 이론들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 희소성의 원칙 뭐 이런 거를 맨날 이야기하는 그런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한 수 조금 더 뜨면 아이들에게 통장을 꼭 만들어 주시고요. 통장. 적금을 붙게 하시고요. 그리고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시고 네. 절약이 정말 중요하니까 절약 가르쳐 주시고 절약해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투자 교육을 미리 시켜줘야 되는데 마침 증권사에 가면 아이들 그 주식 투자 계좌도 터주니까 터준 후에 아이들이 알만한 회사 예를 들면 장난감 회사, 게임 회사, 디즈니 뭐 이런 것들을 주식을 사주시면 네네.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라고 하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요. 경제교육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네가 답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그 요청을 받은 사람도 네. 뭐라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거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알려줄 뿐이에요. 아. 마치 이제 나 좀 몸이 찌뿌두두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뭐 좀 해야 됩니까라고 하면 아 그냥 푹 쉬고 저녁 잘 드시고 주무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 이거 의사도 아니고 이상한 것 같잖아. 네. 그러니까 뭐 비타민이나 섞여 있는 이런 알약 요거 3번 드시고요. 식후에 물 많이 해서 드세요. 뭐 이런 거. 네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즈는 있는데 솔루션이 마땅치 않은 뭐 그 상황에서 출판사 쪽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경제책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길래 저 어린이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네. 이야기를 내린 것이 어린이들에게 경제 이론을 가르쳐 준 건 의미도 없고 어린이들도 싫어한다. 네네. 다만 어린이들이 경제와 관련한 개념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는 모티브는 필요하니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좋아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경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재밌어하는 책을 일단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이 엄마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엄마 아빠가 경제 개념을 장착하고 그때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결국은 되는 건데 엄마 아빠도 어린이들한테 뭘 해줘야 되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잘 알게 되지? 인 건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경제 공부를 하고 경제 교육을 시키려는 이유가 솔직하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애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죠? 네, 그렇죠. 그럼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회사 들어가서 승진자라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워렌 버핏처럼 회사도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는데 투자를 잘하거나 셋 중에 하나거나 셋 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보면 투자를 잘하든 사업을 잘하든 소비자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상품을 만들면 소비자들은 이런 점에서 좋아할 것이다. 요건 싫어할 것이다. 요거를 잘 알아야 사업도 하고 사업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내놓은 이런 방향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부장님이 이럴 거야. 내지는 사장님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질 거야. 라고 아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은 차이 많이 나죠. 달라집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성공의 방법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읽고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른들도 그게 어려운데 그거를 잘하려면 어릴 때부터 잘하려면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찰을. 그래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쟤 저러다가 쟤랑 싸울 것 같은데 그렇지 싸우지 뭐 이런 거 보는 거 이렇게 얘기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하면 혼나네 이거 안 혼나네 왜 안 혼나지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걸 이제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대체로는 그냥 경제는 돈은 절약 이렇게 어른들이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뭔가 절약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따뜻한 물하고 그냥 물하고 물의 성분과 품질이 같다면 어떤 물이 비싸게 팔릴까요? 따뜻한 물요. 왜요? 찬물은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따뜻한 물 대표해야 되죠. 대표해야 되니까 원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이거 맞춘 건가요?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얼음물과 보통물, 미지근한 물이 있다. 얼음이 동동 떠 있어. 둘 중에 어떤 게 비싸게 팔릴까요? 얼음이 들어간 거 비싸 팔리죠. 왜? 얼음은 원가가 비싸니까. 얼려야 되니까. 그렇죠. 뭐 틀렸다고는 말씀드렸는데 뭐 정답과 이게 오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원하는 정답은 따뜻한 물하고 보통물 중에 어떤 게 잘 팔려라고 엄마가 물으면 무슨 계절에 팔 건데?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여름에 팔 건데 그럼 보통물이 비싸게 팔릴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얼음물과 보통물 뭐가 더 비싸게 팔릴 것 같아? 뭐 언제 팔 건데? 누구한테 팔 건데? 그래서 누구한테 팔 건데? 그러면 좀 얼음물이지. 아니야, 그럼 얼음물은 인기 없지. 그런 거예요. 근데 전제가 그렇죠.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비싸, 뭐가 안 비싸라고 할 때 원가가 비싸면 비싸, 원가가 안 비싸면 안 비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500원도 안 하는 저 커피를 5,000원에 파는 저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저기 5,000원에 파는 커피집은 사장님이 도둑놈. 저기 2,000원에 파는 커피집은 사장님이 착한 분. 그런 생각을 갖고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꼴이 되는데 문제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5,000원에 파는 저분이 부자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나쁜 놈이었는데 부자가 됐네? 어. 부자는 대체로 나쁜 놈이 부자가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 얘야 커서 너는 부자가 되거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쁜 사람인데. 그렇지, 나쁜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다들 이제 그러는 개념이 이제 헷갈리는 건데 부모님도 헷갈리니까 아이에게 무슨 교육을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결국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조절을 하게 되는 거다. 원가와는 무관하다. 원가와는 무관하다. 원가와는 무관하다. 그걸 반드시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네. 하나, 둘, 셋, 넷, 9명. 저 10명. 저분은 저쪽에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네. 저 중에서 누가 일당을 제일 많이 받으실까 하면 고민하는데 나무 그늘에서 쉬는 분이에요. 반장님이야. 그렇지. 그러면 뭔가 또 이제 뭔가 분노가 일으켜. 저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데 일당이 하루에 뭐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8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저 나무 그늘에서 저서 쉬고 또 휴대폰 통화하는 저분은 오늘 저희라고 얼마 벌어요 하면 저분이 한 50만 원 가져가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세상이 부조리하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원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중에는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 10명 중에 가장 대체 가능하지 않은 분. 대체 가능하지 않은.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조차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땀을 뻘뻘 흘리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죠. 네네네. 그러나 저 일을 할 분은 길거리에 많다고 하면 저분의 일당은 낮아지는 거고 야 저렇게 9명을 잘 조직해서 오라고 할 때 언제든지 오게 할 수 있는 저건 너무 어려워. 어느 날은 누구는 아플 거고 누구는 연락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싹싹 집어넣고 또 애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술 한잔 해주면서 다시 한번 정리도 되고. 하고 노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드물기 때문에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야. 너도 앞으로 세상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남들이 못하는 일이나 흔치 않은 일을 잘 골라봐야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뭔가 숭고한 일이라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고 그게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는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떤 나사같이 조그만 일이라도 너 말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아까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저 아저씨가 없었으면 이 일하는 아저씨 9명은 지금 한 명은 음식점 가 있고 한 명은 에버랜드 가 있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 일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일을 조직해서 해내는 일이니까 물론 이 집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면 그 10명이 같이 지었죠. 그리고 이 집에서 누가 땀을 제일 많이 흘렸습니까 하면 9번째 그 아저씨가 제일 많이 흘렸죠. 네네. 그러나 그거하고 여기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양이나 돈을 버는 건 다르다. 그걸 알려줘야지. 그러네요. 뭐 여름에는 땀을 흘리고 배짱이는 놀고 개미는 논다 부지런한다와 나중에 성공한다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선택을 잘하게 해줘야 되고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야 9명은 이 길로 가고 있고 1명은 이 길로 가고 있어. 너는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하면 대체로 9명 따라가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부모들도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그게 좀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꼭 혼자 튀는 애 보고는 넌 조심해야지. 그런데 네. 혼자 튀는 아이에게도 조언을 해줄 게 있겠지만 그런 정신을 잘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왼쪽으로 가지만 나는 오른쪽으로 혼자 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네. 그럴 때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반, 생각의 방향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 책에 그렇게 담겨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인데 만화로 돼 있. 만화도 있고 그 예문이 있는데 어린이들 그런 얘기를 가득 담아봐요. 애들이 안 읽어요.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다양한 모험 이야기를 해주고 엄마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하면 그랬어 그럼 여기선 튤립을 심어야 되겠니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꼭 그러니까 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길거리에서도 뭐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 망고 빙수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제과점에서는 저 빙수는 4,000원인데 물론 저게 먹음직스럽기는 하지. 네네. 그러나 저게 25배를 받는 이유는 뭐야? 라고 생각하면 뭐겠니 한번 생각해 보자. 사진 찍으려고 그래.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또는 저 아저씨가 저 언니랑 처음 만난 날인데 아마 잘 보이고 싶었을 거야.
원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잘 보이려고 노력해. 음. 10번 이상 만나기 시작하면 소홀하기 시작해. 니네 아빠 봐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해 줘야지. 저 골빈 놈들 저렇게 돈 쓰다가는 망해요. 저게 뭐라고 저거 10만 원이나 받니? 뭐 이런 식으로 사회를 이렇게 둘로 나누거나 옳고 그르고 착하고 나쁘고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을 위한 경제 교육에서 더 중요한 건 부모님들을 위한 경제 교육이고 부모님들은 뭘 어떻게 해야 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냐? 1번 3프로 TV. 손이 잡히는 경제도 같이 좀 어렵다. 3%, 예. 2번 손에 잡히는 경제. 예. 둘 다 봤는데 시간이 남아. 남다. 뭐겠습니까? 리치버 TV.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쯤에서 정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그거였는데요. 지금 이제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데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약간 방금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자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희소성 있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고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좀 잘 알려주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대학교 4학년은 총 16년 동안 우리는 이제 고등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에 표제구가 뭐가 있고 갑구가 뭐가 있고 일구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네.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직장을 할 때 부모님들이 뭐 전세가 됐더니 이렇게 집을 얻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세를 했을 때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되고 그런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부모님들조차도 경제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 그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제관념이 많이 지금 부족하신 분들이 부동산이라든지 투자라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물며 애들도 그런데 어른들은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하고 하면 좋을까.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누가 물어보잖아요. 저도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매 강의부터 들어보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고 그 물건에 대한 걸 알고 그리고 입찰을 하고 낙찰받을 때 수익률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뭐 명도가 하고 난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난 뒤에 뭐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고 그다음에 팔았을 때 세금 부분에 대한 절세도 하고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다 하려고 하면 경매 공부를 한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경제교육 관념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 성인들한테 우리 이제 이 기자님께서는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경매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네네. 사회생활을 하려면 경제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복잡하게 알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뭐 좀 짧은 시간 안에 이거 딱 마스터할 수 있는 뭔가가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저 골프를 잘 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한 1시간 만에 뭐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지금 여기 아이언 한 10대 개 있는데요. 7번 아이언 그것만 들고 공이 이쪽 맞춰서 앞으로 날려. 뒤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내면 된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꼭 주의하시면 좋겠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분은 되게 쉽게 설명해 주네.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되게는. 그러나 그런 분의 이야기를 5분만 들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네. 그건 없다. 그건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려면 깊게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베이직 기본만 알면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나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를 다 해? 네.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면 나는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영역의 전문가 몇 명을 자기가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지는 그분을 테스트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분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걸 알아야지. 제일 위험한 게 10분 만에 전세 사기 피하는 법 알아서 됐네.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렇죠. 하나도 모르면 차라리
형 나 이거 하는데 나 모르네. 표제가 뭐고 각구가 뭔데 이거 좀 난 모르겠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좀 봐줘요. 이게 차라리 인생에서 낫지. 인맥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걸 이렇게 부탁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냥 도와줄까 아니면 나도 뭔가 이렇게 해드려야 될까? 사람들을 관찰하고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니까 애들한테도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인생이 예를 들면 3,000년쯤 되면 의대도 한 6년 다니셔서 내 몸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되고요. 태권도도 한 20년 배워서 내 몸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네. 연애도 한 3년 배우면 좋고 네. 뭐 다양한 거 다 배우면 좋아요. 인생이 3,000년이니까. 3,000. 그런데 인생은 길어야 요장목이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배웁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을 잘 만나서 듣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약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네. 잘은 모르겠는데 또 저분한테 물어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크로스 체크. 근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모르기 때문에 이분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저분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이분한테도 물어봐서 그래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뭐 좀 알기 시작하면 대충 아니까 이분 한 분한테 물어봐. 알았어. 오케이. 결정한다고요. 성무당 사나 잡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니까 오히려 중요한 건 뭘 좀 알아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면 굳이 직접 아시려고 하면 깊이 있게 다 알아야 된다. 요즘 이 PF 대출의 문제가 전국에 이제 산재해 있는데 이거의 여파로 내가 이 받은 이 어음이 과연 현금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장님이라면 이건 PF 대출의 어떤 개념과 기본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걸 다 알아야 그래도 예측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나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대안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바쁜데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전문가들을 자꾸 만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문가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누구 어떤 사람이고 이거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왔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담료를 내라 하면 낼 것이고 뭐 어떻게 하면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접촉을 늘리면 이문 문제가 있으면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하고 그 찾아가서 듣고 또 다른 분을 좀 추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건 습관을 들여야지. 인테리어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인테리어 책 막 사다 놓고 뭐 인생을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괜히 어설픈 것만 생기고 짜증만 나고 결과물은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그분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세요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특히 요즘은 전화도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왜 문자로 하시지 왜 전화? 근데 그것도 정말 스킬이에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나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길 건너에 무슨 K증권이 있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문 열고 들어가서 혹시 번호표 뽑는 건가요? 아닌가요? 저 상담해도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하나도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뭐 붙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용기를 갖는 습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주식 투자 좀 해봐야 되나? 자, 유튜브에서 3프로TV가 좋다네. 물론 3프로TV는 좋습니다. 좋으나 좋은 방송 3%. 그러나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 책을 읽어야 된다든지 학원에서 뭐 어떤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사실은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만히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공하는 분들은 성공하는 분들은 그런 걸 되게 쉽게 하세요. 부탁자라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좀 아는 분 좀 없겠어? 좀 소개 좀 시켜줘. 이런 거. 그래서 가서 겸손하게 묻고 얻고 또 그분께 나름의 성의를 표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런 공부 저런 공부를 전문가들과 하다 보면 나 이건 진짜 좀 알고 싶네. 호기심 생기네. 라고 해서 책도 사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를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만만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혹시 이거 좀 아니? 그럼 또 친구는 또 뭐 모른다고 하기 민망하니까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된 정보가 서로 교류가 안 되니까. 아니 저기 길 건너가면 있으면 바로 가서 문 열고 이야기하는 그 습관은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아. 1000명 중에 1명이 잘 안 합니다. 오. 그런 건데 그거는 해버릇해야 네.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거를 동기화 시켜서 동기부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깊이가 다시 체계됐던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거는 내가 1명 더 만나봐야 되겠는 거구나. 요건 내가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매우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도를 안 하고 길을 안 건너고 네. 2층에 안 올라가고 네.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네. 안 된다. 완전, 그래서 네. 매일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당장 나가서 운동화 한 짝부터 끼워 넣어. 그럼 저스트 두이시네요. 뭐 그런 건데요. 아, 그거는 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라고 하면 진짜 할 게 많아요. 뭐부터 합니까 사실은? 일단 어쨌든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작을 하라. 하는 거고 전문가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라는 건데 전문가는 찾아. 그래서 이제 그 절약이라고 하는 게 참 위험한 게 우리는 보통은 근데 내가 그냥 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에 네. 예를 들면 바퀴벌레가 있다. 네. 저거 내가 잡아야 될까요? 어디 사람 불러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바퀴벌레 잡아주는 전문 직업은 찾아봐도 잘 없잖아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없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다 자기가 하고 네. 그러니까 전문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는 먹고 살 수 없어서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도배사 있잖아요. 있죠. 근데 내가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 부르는 게 맞아요. 왜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시도를 하겠죠. 셀프 인테리어로. 도배를 혼자 해보다가 대체로는 많이 실패를 한다는 증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분께 의뢰하는 분이 많죠. 네네. 근데 내가 굳이 해서 한번 실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에게는 부탁을 하는 거고 써먹어 보는 거고 그거를 빨리 익히는 게 오히려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길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은 뭐 절약 뭐 증권 계좌 트는 게 아니라 요거 가서 저 사과인데 저기 저 할머니한테 가서 좀 드리고 올래? 괜히 그래야 자꾸 처음 보는 어른한테 가서 인사하고 이 얘기하고 하는 거 습관이죠. 그런 거예요. 너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사줄게. 대신 저 문방구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이거 어디서 사오세요?를 알아와라. 사줄게. 그러면 아저씨한테 가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네가 왜 물어 있고 마야 뭐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주제를 좀 바꿔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나아질 거라는 예측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연준에서 일단 금리도 좀 낮춘다고 하고 그리고 4월에 또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뭐 기대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점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많다.